오늘은 관음 제일인데요. 관음보살님은 이제 자비화신이라고 누구나 모르는 분이 없죠. 그래서 뭐 어머니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비 관음기도를 할 때는 나도 관음보살처럼 자비롭게 해주셔서 관음보살의 자비를 성취케 해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비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자비로워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비로운 거지? 사랑으로 가득해, 기쁨으로 가득해. 사랑과 기쁨이 이제 나 혼자만의 사랑과 기쁨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자비롭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비롭다라는 것은 사랑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혼자 있을 때 당연히 그렇지만 같이 있을 때도 사랑과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자비롭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늘 사랑과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걸까? 같이 있다 보면 짜증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뭐 불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자비롭지 않다. 그런 것이 별로 없으면 그 늘상 사랑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욕심내고 뭐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줄 알아서 화나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짜증나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원한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지. 우리가 모두 사랑해요. 뭐 같이 함께 기뻐해요.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주 하자고 할 수 있는데 화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이게 가능한가? 살아가는 게. 근데 화를 안 내고 원한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는 우리 모두 사랑해요. 일단은 감정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난 널 사랑해? 우리 함께 기뻐해. 감정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을 보거나 갖고 싶은 걸 갖거나 뭐 신체가 좀 평온하거나 내가 뭔가를 느낄 때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되게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 일단 없어야 되잖아. 싫어하는 게 없어야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누가 날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게 싫으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무시당하는 걸 싫어하지 않으면 돼. 그러잖아. 이렇게 상대가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해. 배신을 해. 우리는 배신당하고 거짓말하는 거를 보면 화가 나요. 그거 싫어하니까. 우리가 배신하는 사람을, 배신이란 것을 그렇게 싫어할 필요는 없거든요. 거짓말을 그렇게 싫어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배신하고 거짓말 하라는 건 아니지만 뭐 그걸 싫어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나 자신만 신의를 지키고 배신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을 나쁜 것이 타도하고 박멸해야 될 그런 걸로 여기면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을 마음을 내는 것도 지혜라는 말이죠. 지혜가 있어야지 내가 배신당하고 화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왜 내가 미워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왜 화가 나는 거지? 누가 날 무시하는 것도 무시받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누군가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는데 나도 누군가를 무시하고 뭔가를 무시하는데 뭐 무시받을 수도 있는 거지. 무시받으면 막 이렇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부글부글 끓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감정만 가지고는 늘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늘 자비를 실천하기 어렵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지혜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그런가? 하면서 이제 많이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안 듣고,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들은 평생 가도 이런 얘기를 안 듣는다면, 누가 날 무시하면 계속해서 분노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막 거짓말한다고, 배신한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얘기를 안 들으면 더 심하겠죠. 아마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데 대해서 약간 느슨해졌을 거예요. 제가 뭐 화내고 배신하고 무시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싫어하지 말라고, 거기에 대해서 화나지 말라고 100번도 1000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데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응이 이제 예전하고 다르다는 거죠. 몇 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누가 날 무시하면 당장은 이제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지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스 조절을 조금은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혜가 수반이 돼야지 자비가 실천이 되고 자비를 이룰 수가 있어요. 지혜는 들어야지 되는 거죠. 많이 들어야 돼. 감정 조절하는 것도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듣는 것은 마음 조절법도 있고요. 마음 조절법 이외에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지식적인 거죠. 과학적 지식, 수학적 지식, 그리고 문학적, 역사학적 이런 지식들도 같이 함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지식까지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사회 돌아가는 그런 신문을 읽어서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교양 정도는 있어야지 역시 지혜로움 같은 것도 같이 겸비될 수 있다라고,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텔레비에 제일 많이 나온 경제 뉴스 중에 팡이라는 게 있어요. 마가. 이런 말 하면 무슨 말이지? 라고 팡이 뭐 어떻고 마가가 어떻고 이런 게 자주 나오는데요. 팡은 이제 ANG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팡의 F는 페이스북이고 A는 아마존이고 N은 넷플릭스고 G는 그 구글을 말하는 거거든요. 애플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팡이기 때문에 AA가 두 개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존하고 애플이 같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마가는 뭐지? 마가는 거기에 네 개잖아. MAGA.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두 개 차이는 뭐지? 팡하고 마가는 거의 똑같은데 마가에는 페이스북하고 넷플릭스가 없고 팡에는 페이스북하고 넷플릭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두 차이는 뭐지? 무엇을 할 때는 마가라고 그러고 무엇을 할 때는 팡이라고 그러는 거지? 마가는 대기업, 팡도 대기업이긴 한데 마가는 세상에서 제일 큰 기업, 지구에서 제일 큰 기업이죠. 이제 지금은 애플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나가는데요. 예전에는 한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애플이 서로 세 개가 서로 경쟁적이었어. 누가 더 1등 하나, 시총을 말한 거예요. 시가총액으로 누가 더 1등 하나 할 경쟁적으로 하다가 지금 애플이 지금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와서 애플이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라는 거는 구글까지 합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을 말하는 거고 팡이라는 것은 혁신적인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는 혁신을 이뤘잖아요. 물론 아마존도 이제 애플도 혁신을 이뤘고 그러면 거기에 팡에 없는 마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지? 이건 혁신이 아닌가? 혁신을 이뤘죠. 근데 오래됐어요. 제일 오래됐어. 근데 오래된 것이 100년 된 건 아니고요. 90년대에 나오게 됐잖아요. 우리가 윈도우 95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서 1등이 10년도 안 돼서 세계에서 1등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 중에 빵 마가 중에 제일 맏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혁신을 이룬 대기업 중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빵이 뭐고 마가가 뭐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죠. 또 우리나라 오면 이제 그것이 네카라쿠베 이렇게 또 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네카라쿠베, 네이버, 카카오, 라인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라인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쓰기 때문에 한때 잠깐 카카오랑 경쟁을 잠깐 했었는데 져서 라인 조금 쓰다가 이제 안 쓰고 그냥 카카오로 다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쿠팡하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 이래서 네카라쿠베라고 더하면 이제 토당야 해서 토스하고 당근마켓하고 야놀자하고 이렇게 더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런 것도 역시 가만 보면 그 얘기를 만든 것은 왜 만들어진 거지? 우리나라도 빵처럼 이런 것을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나 해서 만들어진 게 네카라쿠베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이 삼성전자였어요. 지금도 삼성전자 가고 싶어 하지만 엄마들은 아들이 삼성전자 간다 하면 우와 우리 아들 최고야 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는 이제 옛날 얘기고 지금은 네카라쿠베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지금은 대학교 졸업하면 네이버 카카오에 취직할래? 친구들 사이에서 네이버 카카오에 입사했어 이러면 와 라고 이렇게, 삼성전자 입사하면 잘했어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것도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그저께 이제 이렇게 어제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그 중국이 이제 이렇게 100주년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중국 근대사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중국 근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또 생각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되짚어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세계든 뭐 근대사를 잘 이해하는 것도 우리나라 근대사를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근대사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반공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공주의로 해서 지금 현 정부는 괴뢰 정부의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된 그 빨갱이 정부고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언론에서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하면 지금 현 정부는 괴뢰 정부가 돼서 이렇게 그 생각이 자유로운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우리 근대사를 잘 공부해보면 누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소양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중국의 이제 근대라면 이제 근세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근대, 현대. 근세는 중세에 해당이 되고요. 중세, 근세는 비슷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근대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가 있어요. 근대라는 것을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냐? 유럽 같은데 이런 데는 그 근대를 시민혁명이나 아니면 산업대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대에 근세라면, 중세면 이제 이렇게 그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 교황이 이제 막 다스리는 데고요. 근대가 근세가 시작되는, 좀 말을 잘못했네. 이제 근세는 중세를 넘어서 근세라고 하는 거고, 중세는 이제 근세 이전의 중세죠. 근세는 이제 그러면 르네상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신대륙의 발명, 신대륙의 발견, 12세기 이상으로 해서 13세기, 14세기에 신대륙 발견했잖아. 1492년?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때를 근세라고 할 수가 있고, 근세를 지나서 근대는 이제 이렇게
그 시민혁명, 프랑스 대혁명, 뭐 영국의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혁명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개항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1876년 이때부터 이제 근세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이전에 뭐 이렇게 대원군의 어떤 그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근대의 태동 뭐 이렇게, 예, 근대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하는 태동, 뱃속에 있었다 해서 태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본 같은 데는 이제 메이주의 신을 근대로 이렇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국은 이제 중국 혁명이 따로 없고, 중국도 개항을 기준으로 해서 1840년 이렇게 그 아편 전쟁을 통해서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강제로 개항이 되게 되죠.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에게 지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중국의 근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편 전쟁에 크게 지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중국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어떤 이제 황산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종교적 체험을 하게 돼서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하느님하고 브라더라는, 예수하고 브라더라, 형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난 예수의 동생이다, 형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군중들은 그러냐고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감흥을 하게 돼요. 공감을 하게 돼.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처럼 이 사람이 되는데, 그게 막 세력이 커져서 이렇게 그 반란처럼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이제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태평천국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교주처럼 여기고, 지금 중국은 썩었다, 중국은 잘못됐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따라서, 그 교주를 따라서 밀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만들 정도로 됐어요. 그게 한 15년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태평천국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태평천국 운동이 성공하게 되면 중국이 새로운 변혁을 이루게 되고, 새로운 뭐 이렇게 훨씬 더 나아지겠지만, 이게 이제 그 태평천국을 일으킨 교주가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면서, 황제가 되면서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50년대 중반쯤 되면 태평천국 운동이 이제 다 진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에 지방에 있던 의병들, 그러니까 지방에 우리로 치면 양반같이 좀 지방의 호족 세력처럼 좀 부자들이 있어요. 또 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태평천국 운동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중국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나라가 좀 너무 엉망이 구르니까 중국을 개혁해야겠다. 서양의 문물을 좀 받아들여서 서양의 군사제도, 또 서양의 무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겠다, 제도 개혁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양무운동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중고등학교 세계사에 보면 태평천국 운동도 나오고요, 양무운동도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양무운동을 통해서 군사 제도 개혁을 하고 신무기를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배를 본래 하던 게 있어서 그런지 세계에서 제일 배를 잘 만드는 그런 축에 들어갈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나 나중에 1880년대 초반 이때 돼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게 돼. 이제 청푸전쟁, 청일전쟁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뭐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지기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양무운동이 별 쓸모가 없어졌다. 야, 양무운동 해봐야 이거 그 전쟁을 해도 이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양무운동이 한계다 라고 그렇게 해서 양무운동이 좀
그때부터 시들하게 됐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그러면서 이제 또 정부에서는 변법자강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의 정치 제도도 좀 변혁을 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변법자강 운동을 통해서 나라의 정치 제도도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서태후가 등장을 해가지고 서태후가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 해서 서태후의 아들이 변법자강 운동을 열심히, 그 황제죠. 황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서태후가 그것을 못하게 하고 이제 죽였던가 아마 그럴 거야, 자기 아들을.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위화단 운동이라고 또 생겨요. 이제 위화단 운동이나 태평천국 운동이나 비슷한 건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위화단 운동을 보면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대부분 이 위화단 운동을 벌인 사람은 무술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권법을 익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권법에 무술의 대가이기 때문에 총알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 라는 이런 이제 그 신앙들을 퍼뜨리게 됐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 우리가 이제 무술 영화 보면 총알을 피하는 그런 이제 무림의 고수들을 봤잖아요. 보면 영화에도 보면. 근데 당시에는 우리는 그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이제 신앙적인 믿음들이 사람들이 컸기 때문에 무림 고수는 진짜로 총알을 피할 수 있고 총알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강한 신념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서태후도 그걸 믿어가지고 위화단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심지어 서태후가 뭘 했냐면 서방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아니 청푸전쟁하고 청일전쟁이나 또 그 아편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서방이나 일본에게 정말 개박살이 났는데 위화단 운동을 보고는 힘을 얻어서 총알을 막을 수 있고 총을 피할 수 있고 신통력을 사용해서 뭐 있잖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나 수행을 많이 하거나 돌을 많이 닦으면 신통력이 있다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렇게 군대들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보면. 안 그래요? 도가 높으면 군대를 만들어내서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친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그거를 너무나 잘 믿어가지고 서태후는 서방에 선전포고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본래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서로가 별로 안 친했거든요. 서로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자기들끼리 식민지 전쟁을 하느라고 맨날 전쟁만 했어. 그런데 서태후가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니들 다 죽었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8나라들이 서구의 열강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중국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8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중국을 쳐서 중국이 함락되고 북경이 이제 함락이 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어떤 조약을 하고 여러 개의 항구, 뭐 상하이 같은 항구 이런 항구들을 개항, 천진이나 상하이 이런 것들을 개항하기로 하고 또 군대를 주둔하게 하고 그래 하면서 이제 항복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이런 사람들이 뜬금없이 공산당이 이루어지고 정권을 잡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순원이죠. 손중산이 이제 신해혁명을 일으켜서 중국의 황제를 밀어내고 이제 마지막 황제 부위도 거의 사퇴하고 이제 순원이 이제 이렇게 그 공화정 정치로 모든 걸 바꿨습니다. 물론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순원의 혁명은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중국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그때 이제 뭐 설명이 길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별 관심 없는데 대충 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양무운동을 했었던 그 군대들이 있어요. 그 군대들이 지역에 많이 포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유지들이 그때까지도 계속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해혁명의 그 손중산이 이렇게 신해혁명을 실패하자 각 지역은 군벌들이 그러니까 사분오열 중국 전체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중앙 통제하는 황제나 아니면 중앙 정치가 사라지고 지역에는 군벌들이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나중에 장제스죠. 장개석이 그것들을 다 통일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위안스카이도 등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역의 군벌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또 나중에 그것을 공산당의 세력들도 그것을 그 시류에 편승해서 공산당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 마오쩌둥이 이렇게 되고 류소기 같은 이런 사람들, 덩샤오핑 같은 이런 사람들도 그때 다 합류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그 장개석을 밀어내고 결국은 중국을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1949년이에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덩샤오핑이 아니라 이제 마오쩌둥이 나라를 발전을 시켜야겠다. 왜냐하면 소련한테 무시당했거든요. 소련 공산당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해볼까 하다가 이제 니들은 뭐 이렇게 참 후진국이고 이렇게 참 무시당해가지고 그 마오쩌둥이 갑자기 야 그러면 우리도 빨리 성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농업을 먼저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업화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대약진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대약진운동을 본래 이제 그 마오쩌둥은 농민 출신이라서 그 또 공산당 혁명이 농민으로부터 일어난 혁명이에요. 소련하고는 조금 달라요. 소련은 위로부터 정치인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고 중국의 혁명은 이렇게 농민들로부터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보면. 그래서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세 가지를 했어요. 처음에는 벼를 심을 때 조금 많이 심자. 우리가 벼를 심으면 이렇게 띄어서 심잖아요. 그렇게 심으니까 생산량이 좀 떨어진다. 그러지 말고 촘촘히 심자. 모를 심을 때 촘촘히 심자라고 그 마오쩌둥 주석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전 인민들이 그 말을 듣고는 아니 그 국민들은 모를 심을 때 떨어뜨릴 이렇게 약간 간격을 유지하는 이유를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알죠? 간격을 유지하는 이유를. 그런데 마오쩌둥은 무슨 생각인지 그거를 촘촘히 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또 따라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렇게 하면 생산력이 엉뚱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벼가 이렇게 생산이 안 돼요. 또 한 가지 뭘 했냐면 거름을 많이 줘야 된다. 그렇죠. 거름을 진짜 많이 줘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거름을 찾다 여러분들 거름하면 뭐가 이렇게 제일 효과적이겠어요? 뭐 인분이겠죠. 근데 인분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데 기발한 또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마오쩌둥 이렇게 보니까 야, 저 집을 거름으로 삼으면 그러면 아주 양질의 거름이겠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초가지붕에 그리고 벽이 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집이라는 게 또 오래됐잖아 보면. 새 집도 있지만 오래된 집이 많아. 그래서 집을 부숴서 거름으로 삼으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의 전 인민들이 자기 집들을 다 부숴가지고 자기 집을 다
부숴가지고 그걸 거름으로 삼았어요, 세상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야, 이렇게 보니까 참새가 너무 쌀을 도둑질한다. 벼 알을 도둑질한다 해서 저 참새를 잡으면 그러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거다. 해가지고 참새 잡자.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전 인민들이 모두 다 참새를 잡기 시작해가지고 한 해에 2억 마리나 참새를 잡아. 그래가지고 그해 그 다음 해까지 뭐 참새를 날아다니는 참새를 모조리 잡았어요.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상품이 뭔지 알아요? 딱총. 딱총이 제일 온 국민들이 딱총을 들고 다니면서 참새를 잡았다. 결국은 참새가 이제 메뚜기 이런 것들도 먹고 애벌레 이런 것들도 먹고 그렇기 때문에 해충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다 없어지니까 벼가 이제 흉년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에서 참새를 30마리 수입해와. 결국은 1950년대 중반에 일으켰던 대학생 운동은 그냥 추산으로 당시 그냥 추산 한 4천만 명, 4,500만 명을 아사시켰다. 이게 굶주림에 이제 시달린 사람은 전 국민이 굶주림에 시달렸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는 이제 농업 생산량, 농업 혁명은 이제 어느 정도 완수한 것 같다. 그 다음에 공업화를 하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공업화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공업화를 어떻게 했냐면 공업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철 생산량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철을 많이 생산해야지 공장도 짓고 뭣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철소가 중국에는 변변한 제철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요. 각 집에 제철소를 만들자. 집집마다 제철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을마다 마을마다 또 이런 데 곳곳에 이렇게 화로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로를 만들어요. 도자기 구울 때 이렇게 로 만들듯이 불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집집마다 로를 만들어서 철을 생산을 하게 한 거예요. 또 이제 중국 사람들은 나라에 충성하는 이런 것들이 컸는지 국가 주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도 나도 다 지역마다 로를 다 만든 거예요, 보면. 그리고 거기에 그걸 가동을 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가동하겠어요? 나무를 떼야 되잖아. 전국에 수백만 개에 있는 제철소, 가정 제철소, 그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온 산의 나무들을 다 베가지고 그걸 연료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이 나오면 좋았는데 나온 철도 사람들이 먹던 숟가락도 넣고 뭐 쟁기도 넣고 낫도 넣고 지붕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넣고 철이라고 비슷하게 생긴 모든 것들은 거기다 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로로 해가지고 철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본래 철이라는 것은 단단해야 되잖아. 이렇게 어느 정도 해가지고 부러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해서 낫을 만들어서 딱 치면 아니 10번도 안 돼서 그냥 한 번만에 툭 부러지고 철이 너무 약하고 한 거예요. 이게 철이 순도가 높아야 되는데 순도가 너무 낮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철이 된 거죠. 자, 이래서 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죠. 농기계도 다 없죠. 집도 뭐 없죠. 뭐 모든 철들도 다 해놨죠. 그래 하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처음에는 철 생산량이 많아졌다고, 작년보다 철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났다고, 와, 다 좋아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이후로 마오쩌둥은 그 일 때문에 물러나게 돼요. 이게 이제 자기가 추진했던 정책이 완전히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서 자기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물러나게 되는데 완전 물러난 게 아니고 중국에는 국가 주석이 3개의 주석이 있어요. 군사를 통달하는 주석도 있고 뭐 이렇게 공산당 위원회 주석도 있고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군사를 이제 본인이 할 수 없게 됐을 뿐이에요.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정책 실패한 거를 참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분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더 무지막지한 정책을 하게 돼요. 내부에 있는 적을 처단하라 해가지고 우리 사이에 있는 적을 처단하라라는 정책을 쓰게 돼서 우리 사이에 있는 적이 아버지들 어머니들 부모 형제든 상관없다. 적이라면 처단하라 해가지고 인민의 적은 지주고 인민의 적은 지식인이고 인민의 적은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술자고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다.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인민의 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가치관을 내세워서 당시 기득권들을 모두 다 처단하게 돼요. 지식인들도 처단하게 되고요. 심지어 이렇게 도공들도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도자기 만들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까지 서예를 하고 있잖아요. 글을 쓰잖아요. 이런 책을 만들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절의 스님들까지 종교고 뭐고 오래된 것들은 다 우리 인민의 적이다 라는 걸 뒤집어 쓰여서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도자기업을 하고 있거나 아버지가 아니면 뭐 지식인이고 뭐 이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해 가지고 아버지가 인민재판 받다가 아버지가 죽게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아들은 그럼 자기 아버지를 죽였으면 죽이고 나서라도 참회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난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했다라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을 죽게 한 것을 참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런 청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게 홍위병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오쩌둥이 죽기 전까지는 중국이 그야말로 바닥을 탈출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런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어. 지옥 같은 삶이지. 마오쩌둥이 1976년인가 이때 죽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달라져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중국이 G2 국가죠.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미국을 추월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데요. 가만 보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헛물을 얼마나 많이 켰어요. 실패한 정책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실패한 정책들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은 종교를 그렇게 이렇게 집착해요. 우리가 중국에 여행 가면 서약서를 써야 돼요. 서약서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내야 돼.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오로지 관광의 목적으로만 가요. 절대 종교 활동하지 않고 종교 활동하면 뭐 어떤 처벌을 다 받겠습니다. 이런 거에 다 써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안 써봤죠. 저는 이게 스님이라서 이렇게 써봤어요. 근데 중국인 공산당이 그걸 진짜 싫어하는 게 태평천국 운동이나 양무 운동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큰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이비 종교나 이런 거 파룬공 이야기 다 알죠. 파룬공이 한때 중국에 잠깐 유행했었는데 중국 공산당에서는 그 씨를 말렸어요. 중국 내에서는 발 절대 못 붙이게 했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탄압을 했고 이제 보이지 않게 인권 유린해서 파룬공 하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죽게 되거나 이랬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또 너무 강해서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그런 많은 정책의 실패를 딛고 그 과거를 거울 삼아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이 잘 통한 거죠. 근데 세상에 많은 나라들은 안 그래요. 많은 잘못된 정책들을 했는데 지금도 잘못된 정책들을 계속하고 또 반복이 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식민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로 민주화된 나라로 급성장한 제일 첫 번째 나라였는데요. 지금은 중국이 있죠. 중국은 민주화는 되지 않았어. 그러나 식민지 같은 최빈국에서 갑자기 성장을 해가지고 이만큼 된 나라는 또 중국도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살다 보면 헛물 켜는 일들이 생겨요. 보면 여러분들이 헛물 켜기도 하고 가족 중에 아들, 딸 또는 배우자가 헛물 켜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보증서 가지고 옛날에는 그 문제가 생겼던 일 많았고 어딘가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반토막이 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날리거나 그런 일들도 많았죠. 건강을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도 많고요.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모두 다 나쁘지만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이 좋은 경험이 돼서 나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불행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아직 철이 없네 라고 이거 참 얘들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지금은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거울 삼아서 나중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같이 뭐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다. 그냥 지지해주고 아니 오히려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한다고 막 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잘못해서 깨달아가지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다음에 잘못을 고치는 것이 가장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실패했어. 잘못했어. 사업을 하다 망했어. 그런데 모두가 나보고 망했다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꼴 보니까 꼬라지 보니까 너 망하는 게 분명했어.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그러면 다시 도전할 생각을 안 하게 돼. 못 하게 돼. 모든 의지가 다 꺾여요. 엄마한테 가서도 엄마가 네가 그럴 줄 알았지. 네가 해봐야 별볼이니.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망했으면 망한 아들 때문에 집안에 모두가 힘들잖아. 돈을 갖다 또 막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계속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넌 나 닮아서 뭐든지 잘하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라는 것은 꼭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잔소리가 주가 돼서는 오히려 길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성장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할 때 아들, 딸이 잘못할 때 잘못하면 스스로가 제일 힘들거든요. 아니 코인에서 폭삭 말아먹으면 자기가 제일 힘들지. 내가 힘들겠어요? 엄마가 힘들겠어요? 엄마도 힘들지. 내가 다 코인에 다 말아먹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엄마가 아들아 그런 걸 한 번쯤 해보는 거야. 해봐서 한번 망하는 거야. 그러면 잘했어. 그렇게 하면 본인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죠.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엄마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일마다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거 할 때도 또 그런 일이 반복되지만 그게 아니고 격려해주고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죠.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이 실패하거나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이 새벽기도 나온다겠다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누구랑 잘 지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서 절교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너무 자책을 하는 것도 오히려 자기가 불편해지고 자기가 괴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긍정적이 돼가지고 뭐 그런 것도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안 할 수 있어. 다음에는 꼭 잘해보자. 라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그래서 이번에 배신당했으니까 다음에 배신당하면 좀 덜 아프겠지. 이번에 뭐 좀 당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덜 당하거나 안 당하겠지. 이러면서 좀 더 희망을 갖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진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뜻하지 않게 오늘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네요. 오늘, 네, 오늘 토요일이라서 조금 더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가 목이 굉장히 안 좋으면 얘기를 안 할 텐데 목이 좀 그나마 조금 이제 나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스님 빨리 목이 나빠지라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고문 안 당할 거 아니야. 성불하세요. 진짜 오래 했네?